개인적으로 잔혹한 진실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향욱이라는 사람.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국가의 경우는 국민이 얼마나 겉멋보다는 잔인한 진실을 추구하는가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포퓰리스트 발언이잖아요. 돈 뿌려서 매표행위 하면 된다는 발언. 그게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20대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저항을 받으면서 탄핵 반대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이건 시스템에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의를 표하고 이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적당히 정도. 저도 안 되면 튈 거예요. 지금 이게 정치 진영의 현재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려야 한다는 관점이 없어요. 특히 군대를 개입해가지고 퍼뜨리는 방식의 관점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경제를 통해서 퍼뜨릴지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적어도 이 관점은 없습니다. 안보를 지금까지 했던 드라이브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드라이브를 합니다. PC주의는 그걸 위한 대중용 고귀한 거짓말이었어요. 이 가장 대표적인 게 힐러리에 대한 비판이죠. 힐러리는 예전에 낙태 반대론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낙태 찬성론자로 돌아섭니다. PC주의 이후. 이게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줘서 힐러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페미니즘을 띄웠다가 그것만으로 숫자가 부족하니까 젠더 이퀄리티를 띄웠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달을 했는데 그게 실패한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보는 지금 미국 대중은 대외 전쟁, 대외 개입, 그리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자국 내 중산층 붕괴감으로 인한 피로감.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정확히는 미국 대중 우선주의예요. 대신 미국을 약하게 만드는 자들은 다 굶어 죽어라 라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지금 나토에 많은 미군의 역할을 만들면서 경제적으로 온건했습니다. 근데 자유주의 국가들은 스스로 지킬 능력을 줄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게 유럽이죠. 트럼프는 반대입니다. 타국의 군비 증가를 요구하고 자유를 지키는 위주로 돌리고 중국을 우선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더라도 최대한 억제된 상태에서 전쟁이 안 나게 바라지만 전쟁이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나중에 되면은 타국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는 틀린 말이에요. 네오콘이나 자유주의적 매파들은 안보에 관해서는 미국이 우선주의였는데 대신 경제를 열어줬어요. 근데 트럼프는 반대입니다. 경제는 미국 대중 우선주의고 안보는 군대를 강화시켜서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국제 정치 질서가 지금 변화하는 이유면서 동시에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효용을 끝났습니다. 요구하는 게 이거죠. 각자 자립해라. 미국에 도움되면 한다. 윈윈한다. 이게 트럼프의 기조예요.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거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주의라는 측면이 지금까지의 정치적인 수사와는 다른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통적이었던 국제질서, 글로벌리스트들과 그리고 딥스테이트의 막후 세력으로 잡으면서 공격하는 이 엘리트 진영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트럼프의 현재 지지 세력을 따지면 중부 민중주의입니다. 잘 보면 있잖아요. 뉴욕 여기에 있고 이쪽에 GDP들이 대부분 높죠. 그리고 실리콘밸리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은 여기 중부 쪽에 모여있고 그나마 3위로 공화당 지역인 텍사스 정도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 중부 민중주의를 이 양쪽에 있는 엘리트주의와 경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서부 엘리트주의와 중부 민중주의로 지금 갈려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그간 주류였던 공화당 민주당이 익숙한 외교 채널, 전통 관료, 언론, 경제계 등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덧붙여 서브프라임 이라크 전쟁 이후 전통 공화당은 민주당과 게리맨더링 했어요. 외교 채널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움직였고 정치 갈라먹기를 해왔죠. 그래서 실제 혼합 경제를 추구하던 시절이 되니까 정치적으로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단지 이야기하는 고귀한 거짓말만 달라질 뿐. 그래서 정책 차이가 3%밖에 안 난다. 이런 식이 게리맨더링이었습니다.
지금 그들까지 싸그리 몰아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지지자들을 보면 엘리트 진영과 민중주의 진영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 체류자와 펜타닐 문제, 그리고 전쟁 피로도, 세금 이런 것들이 이 중부 민중주의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사실상 망한 게 크게 보면 디트로이트와 농업 경제들, 그리고 석유 경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조업을 이쪽으로 계속 들여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곳과 금융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곳들은 이 동서부 쪽이니까. 문제는 이 돈 줄이는 긴축이 언제나 반발이 심하다는 겁니다. 돈을 뿌려서 매표 행위를 하는 건 편해요. 근데 돈 줄이는 감축에는 반발이 엄청나요. 트럼프를 포퓰리스트라고 하는데 포퓰리즘과 완전히 반대쪽에 있습니다. 포퓰리즘을 종용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예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보면요, 중국이랑 가장 큰 차이가 보이는데 뭐 손정의를 협박해서 1,000억 달러가 아니라 2,000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정부 돈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야, 네가 돈 모아와. 이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정부 돈을 쓰죠. 보통 이런 경우 연구 계열이 계속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필연적으로 관시 만들기 때문에 부패가 연결이 됩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하고 국방비를 증대시키고 있고 군을 효율화시키고 있죠. 사실 우주군을 만든 건 또 트럼프입니다. 전형적으로 있기에 사실 정석적인 방식이긴 해요. 강한 군대가 도발 가능성을 줄인다는 관점. 그걸 관세로 채우고 하드해질 거라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운영, 전통적인 국가 운영이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고 봐야 되나? 저항이 만만치 않고 매우 어려울 길입니다. 이게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의 다음 특징은 정치 철학 기반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 드리븐,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라 미국 대중 우선주의 이익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동맹국의 소프트함이 없어요.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최대의 단점, 국가 안에 중산층이 붕괴하고 국가 간의 격차는 줄어듭니다. 그걸로 사실 한국이 큰 거고 아시아가 큰 거죠. 근데 국가 안의 격차를 지금은 이제 다시 복구하겠다는 겁니다. 중산층은 복구하겠다. 저 중부 쪽에 있는 제조업과 그 다음에 저기 석유나 농업 이런 걸 복구하겠다. 그래서 정확히 하면요, 미국 우선주의는 네오콘과 자유주의 매파였고요. 경제적으로 대신에 소프트하게 열어졌습니다. 근데 이들은 미국 우선주의 철학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이 트럼프예요. 미국 대중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이들이 추구했던 신자유주의적 최대 관점은 국내 수요만 담당하는 중산층이 붕괴하는 이걸 복구시키려는 게 지금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제이디 벤스가 그 상징이죠. 뭐 서민층, 붕괴한 그 중산층이 서민층이 되고 서민층이 빈민층이 되어서 힐빌리, 펜타닐 중독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숨겨온 것들이 고귀한 거짓말, 불평등, 정체성 정치 같은 것들입니다. 구조 자체가 착취적인데 거기서 발생한 불평등은 자기들이 만들고 그게 고귀한 거짓말의 매표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는 건 정치 철학보다는 철저하게 평범한 미국인 대중 우선주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산층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서는 혼자서 살 수는 없죠. 특히 중국은 혼자 막기엔 어렵고 기본적으로 중국의 홈그라운드예요. 미국 본진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힘든 거지 미국 입장에서 공략하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중국을 비틀어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붕괴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 고생하는데, 그래서 각자 강한 하드한 국가들끼리 경제 블록을 형성할 거라고 예상돼요. 왜? 그쪽에 있는 홈그라운드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서 강력한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블록 경제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 동맹의 가치는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러 진영을 막는 걸 유럽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 반대 진영에 서면 제대로 경제적으로 손봐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나 네오콘은 미국 주도의 전쟁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정책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압박은 경제로 해요. 왜? 그 이전에 사실 미국 위주의 군사력을 추구했습니다. 웬만하면은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기는 경쟁 국가들의 군사력을 줄이길 바랐던 게 저 글로벌리스트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건 동맹국들의 군사력이 강해지기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보다는 철저하게 평범한 미국 대중 우선주의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중산층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혼자 살 수 없죠. 특히 중국을 막아야 돼요. 혼자 막기 어렵고 희생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억제를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 도발을 했을 때 과연 혼자서 막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 아무리 중국이 지정학적으로 분리해도 그게 중국 본진이지 중국의 홈그라운드지 미국의 홈그라운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강한 하대한 국가들끼리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게 아마 트럼프의 목적일 겁니다. 아시아 국가들에겐 홈그라운드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 태평양 아시아 우선순위고 다층적인 동맹을 만들고 있죠. 이 과정에서 전통 동맹의 가치, 특히 유럽, 야 유럽 너네 그냥 러시아 알아서 막아. 그러면서 반대 진영에 서면 제대로 손봐줄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거예요. 질서가 바뀌는 상태입니다. 글로벌리스트들은 원래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 군대에 의존하길 바랬습니다. 근데 국제주의자들은 각국의 미국 군사력에 의존시키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줄게. 그러나 너네들의 경제는 우리의 군사력 안에서는 보호를 받지 않으면 무력해질 거야. 근데 트럼프는 뭘 바란다? 동맹의 자주적인 군사력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압박은 경제로 해요. 이게 그 이전과의 차이입니다. 설마 경제적으로 그 정도로 제재하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제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오콘이고 자유주의적 매파고 모두 트럼프의 적이니까. 트럼프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저 딥스테이트들이 글로벌리스트들에게 당만하게 돈을 써댄 덕에 미국은 더 이상 소프트웨어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시대는 변했고요. 중국을 민주화시킬 거라는 신자유주의 전략도 실패했고 종료해야 될 시점입니다.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이전 시대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덧붙여 대화와 타협의 방식을 썼던 메르켈의 방식도 러시아를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추가 전쟁을 도와준 형태가 되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전쟁 준비용 방산 시스템화 됐어요. 전쟁 경제로 체인지가 되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애초에 그걸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유럽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알아서 막으라는 식입니다. 우리는 아시아 퍼스트다. 왜? 우리 본토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다. 트럼프의 시간이 2년이란 건 이 뜻입니다.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글로벌리스트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치 대립은 중부 대중주의와 엘리트 국제주의의 대립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시스템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런 방식에 대한 대립이에요. 제가 결혼의 정치 경제학 하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결혼 제도는 첫 번째는 혁명을 막기 위해서 빅토리아 여왕이 자신의 이상적인 결혼 모습을 혁명을 주도할 만한 중산층들에게 전달한 게 1번. 두 번째는 여성을 가정으로 보내버리면은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더 크게 이루어진 게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정책이죠. 디플레이션은 과잉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럼 그 과잉 생산을 줄이는 방법은 여성은 가정으로 보내버리고요. 아이는 학교로 보내버리고 노인은 은퇴를 시켜버립니다. 사실 1950년대, 6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과 지금 현재 대학을 졸업하는 연령은 굉장히 다르죠. 사회생활이 날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어요. 이 배경 안에서는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식이 사용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평소에 구인 배수가 0.6을 넘지 않아요.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임금을 높일까 고민해가지고 구인 배수가 점점 증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개발자 임금이 계속 증대한 배경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인 배수를 낮춰버렸을 때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낮은 임금으로 많은 걸 써먹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성을 강제적으로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구인 배수가 0.5 정도라고 해봅시다. 취업을 하려는 신규 사람들은 절반밖에 취업을 못해요. 이때 만약 여성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과연 남성과 장기적으로 경쟁이 가능할까요? 이런 식의 형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방식에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사실 보수 쪽에서 진행하는 것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인 배수는 0.6을 잘 안 넘어요. 여기서 유지가 됐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에서 잘려버리면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뭘 한다? 줄이면 줄일수록 이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줄이면 줄일수록 노조의 가입 확률, 세대 교체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냈습니다. 전 세계의 노조들의 문제점은 청년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낸 거예요. 이직을 없애버리면 되는구나. 스타트업 경제를 없애버리면 되는구나. 그럼 쟤들은 저거 죽이고 뭐 하겠다는 건데, 독일이나 이런 쪽을 보니까 조합주의가 발달했어요. 아, 그래. 기존에 있던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에 있는 중소기업을 더 잘 챙겨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하면은 40, 50대 우리 지지 세력에 대해서 꼰대가 여전히 그쪽에 있고 그 밑에 필연적으로 청년들이 들어갈 테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불평등도 겪을 테니까 다시 또 뭘 바란다? 싸게 써먹을 수도 있지만은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이게 진행해왔던 플랫폼 국감의 배경입니다. 지금 현재 구인 배수 0.25 수준은 정부 실패입니다. 시장 실패가 아닙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걸 컨트롤했어요. 규제와 중국식 플랫폼 국감이 후폭풍이고 한국에서 큰 스타트업들도 지금 현재 본사를 미국으로 옮깁니다. 그거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규제를 피해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옮기고 있어요. 추경으로 인한 행위는 정부 실패를 정부 실패로 덮겠다는 행위입니다. 이건 또 청년의 미래 세금만 늘리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말하기 전까지 이 원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겁먹 정치를 활용하는 방식은 고통을 만들고 난 다음에 구조적인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계속 써먹는 것들입니다. 마치 원인은 모르고 고귀한 거짓말을 계속 쏟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있잖아요. 생각보다 당연한 것들이 있어요. 정치는 제일 크게 추상화되고 그 단순한 원리가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추상화될수록 과학과 닮아갑니다. 무언가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배제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걸. 가감없이 설명해야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인간은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한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그저 취업이 안 된다는 현실과 인과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기획되고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겉멋적인 용어에 속아요. 그리고 그걸 마치 품격이 있고 멋이 있는 용어라고 여깁니다. 가장 흔하게 만드는 고귀한 거짓말이 이거죠. 네가 힘든 이유는 쟤들 때문이야.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돼. 이게 좌파식의 방식이고요. 너도 잘리고 싶어? 노조에 가입해. 자, 사실 이건 세대 교체가 멈춘 노동조합원, 정확히 따지면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노조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구조적인 고통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자본주의 재벌 기득권 탓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부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건 표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국가가 망하는 게 아니냐고요? 비타협적인 사회주의자들의 목적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게 목적인데 최대한 빠르게 공황을 일으켜야 돼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공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공황이 일어나지 않고 다시 부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황을 억지로 만들어야죠. 이 체제를 없애는 게 목적이에요. 자발적으로 일으키는 겁니다. 정확히 합시다. 민주노총의 경우에는 NA계 성향이고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안 될 나라, 북한의 개념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미국의 식민 지배화된 괴뢰 정권, 즉 봉건 시대라고 여겨요. 그래서 노조 행사에서 뭘 하냐면요.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한국 노총도 동조해요.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인데 뭘 생각했습니까? 한국 노총에서도 애국가가 사라집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민중의례를 합니다. 애국가 대신에. 그래서 이걸 넣으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건 위법이다. 의례적 활동이다. 라고 하거든요. 공무원 노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애국할 나라가 아니라서 애국가를 안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애국할 나라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면 안 되었을 나라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극우 파시즘 몰이를 하는 배경입니다. 대한민국을 왜 지키려고 하냐? 이건 극우다. 이런 선동인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자주 하는 고귀한 거짓말인데 국가적 정체성이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지들만 살아가는 국가가 아니거든요. 우리도 살아가는 국가들이거든요. 이런 파시즘 몰이를 하는 자들은 독일 유학파들이 만든데 독일에는 헤겔 마르크스 전통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사회주의와 미국이 싸운 거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싸운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유럽 커뮤니즘은 마르크스에서 레닌주의를 빼버린 거지 여전히 마르크스주의적 자기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의 몰락을 필연으로 봐요. 지금 현재 가장 적의 강한 시점이니까. 특히 신마르크스주의가 제일 강한 시점이고. 끝으로 도대체 그간 개입주의 외교정책에서 전환을 했거든요. 관세를 때리고 그러니까 40년간 쫓던 마약왕을 알아서 넘깁니다. 체포해가지고. 멕시코가. 이랬으면 도대체 그간의 외교정책은 뭐란 말인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오피오이드와 펜타닐은 현실적으로 뭐였네. 총기 맨날 이야기하는데 총기 폐지, 총기 자유화 폐지 이야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도시 근처에 곰과 호랑이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산으로 우리나라처럼 못 올라가요. 이게 1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 미친놈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교외에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라 교외에 살기 때문에 경찰이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 교통사고가 총기사고보다 더 많이 나고요. 자살이 그보다 더 많이 나고요. 펜타닐이 그보다 더 많이 죽습니다. 이 상황에서 불법 체류자를 계속 받았어요. 이게 고귀한 거짓말이 숨겨온 현실입니다. 끝으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되냐 싶긴 해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트래픽에 미쳤어도 한두 정도는 진실을 말해야지. 아무리 진실이 재미없고 트래픽이 안 나오더라 하더라도 한두 정도는 이런 거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어야지. 도대체 대학이 무슨 정치 외교학과 이런 거 쳐나와가지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일반인이 내가 정리를 해야 돼?